여러분이 본 드라마나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악역은 누굽니까? 저는 최석 씨는 단연코 제 인생의 최고의 악역은 악마를 보았다의 최민식 식 씨? 씨. 악역? 아직도 저는 그 1번입니다. 하정우 씨가 했던 그 5885. 네, 무서웠어요. 드라마든 혹은 영화든 흥행을 위해서라면 매력적인 악역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한 번도 못 해보셨죠? 했어요. 했는데 저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14년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최고로 꼽는 악역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메데이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데이아. 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 중에서요, 이아손이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이아손은 왕이 되기 위해서 동쪽에 있는 콜키스라는 나라에 있는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콜키스의 공주인 메데이아를 만납니다. 이아손에게 첫눈에 반한 메데이아는 이아손에게 황금 양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황금 양털은 콜키스의 보물. 그걸 넘긴다는 건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였죠. 메데이아는 이아손과 도피를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버지가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죠. 메데이아가 아버지의 추격을 피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아버지의 추적을 피한 것 같습니까? 이게 그림이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 그림에 힌트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디요? 저 어린아이 저 물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 구해주는 게 아니라? 혹시 저 중에 좀 누군가의 사람의 배를 가르든지 아니면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숨었을까요? 그쪽을 좀 피해. 약간 비슷한데요. 진짜요? 자, 메데이아는요, 아버지가 계속 쫓아올 수 없게 바로 동생을 죽이고 토막을 내어가지고, 네, 그리고 바다 위에 버리는 폐륜 행위를 저지릅니다. 제가 저 동생이에요. 그러면 저 그림. 아, 그렇습니다. 가운데 막 살려달라고 하는 게 동생이고요. 지금 메데이아가 그 동생을 죽여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이게 뿌리니까 그 뒤에 추격하는 아버지가 바로 그 아들의 시신을 수수판이라고 이 추적을 멈춰버리는 거죠. 너무 잔인한데요? 그 사이를 이용해가지고 추적을 따돌린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무사히 귀환을 해요. 하지만 원정을 다녀오는 동안 거동도 못할 정도로 늙고 병든 아버지를 보면서 바로 이아손은 시름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내 메데이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보, 혹시 내 수명을 우리 아버지한테 조금 따라줄 수 없을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던 이유는 메데이아가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마녀였거든요. 메데이아는 남편의 효심에 감동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거의 장년층의 모습으로 회춘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 회춘의 마법을 복수에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복수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아손의 왕위를 빼앗고 황금 양털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이아손의 숙부 펠리아스. 우선 이 펠리아스의 세 딸에게 메데이아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이걸 들은 세 딸은 우리 아버지도 제발 젊게 만들어주세요. 이러면서 뭐든지 하겠다는 약속을 메데이아에게 합니다. 메데이아는 마법으로 왕과 부하들을 모두 깊게 잠들게 만들고 딸들을 아버지 방으로 데리고 가서 왕의 침대 주변에 이렇게 뺑 둘러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들에게 칼을 줍니다. 세 딸은 잠시 망설이지만 아버지를 회춘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찔러요? 마구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아손의 왕위를 뺏었던 왕 펠리아스는 결국엔 세 딸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메데이아가 왕을 죽이자 모든 백성이 들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야손과 메데이아는 바로 이 코린토스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메데이아는 이야손과 코린토스에 정착을 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 10년이 되던 때 바로 이야손의 출세 본능이 큰 화를 났습니다. 과연 영웅 이야손은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꾸몄을까요? 뭐 다른 집안이 좋은 여자를 뭐 만나던가. 만난다든지. 예. 근데 그거보다 다이렉트인 방법은 내가 되고 싶은 그 나라에 가서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왜냐면 자체가 일단 영웅 계보에 들어가 있는 분이라서 싸움도 굉장히 잘할 것 같고 이야손이. 자, 메데이아와 이야손이 정착한 코린토스는 크레온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요, 외동딸은 있었지만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부남인 이야손을 자기 딸과 결혼시키고 후계에 물려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메데이아. 내가 코린토스. 뺀소년에. 이야손은 내가 코린토스 공주 와서 결혼해야 우리 자식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계획을 늘어놓으면서 메데이아와 이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메데이아가 누굽니까? 악녀죠, 악녀. 이야손을 사랑해서 나라의 보물도 스스로 넘겨주고 친동생까지 자기 손으로 죽인 여자잖아요.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다 버리고 이렇게 쫓아왔는데 닥쳤던 개신사가 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코린토스 왕은 메데이아가 본인의 딸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두 아들을 데리고 당장 떠나라면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메데이아는 또 한 번의 처절한 복수극을 준비합니다. 메데이아는 이야손에게 황금 옷하고요, 네. 이 황금 머리띠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제발 본인만 추방하되 우리 두 아이는 추방하지 말아달라면서 이야손의 새 아내가 될 코린토스의 공주에게 부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야손은 메데이아의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메데이아에게서 받은 황금 머리띠와 황금 옷을 코린토스 공주에게 선물로 줍니다. 뭐 순순히. 그리고 그 공주는 아주 기쁘게 그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받아서는 안 됐어요. 옷에는요, 마법이 걸려 있었어요. 옷과 머리띠를 입은 공주는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코린토스 왕이 공주의 시신을 붙잡고서 다 울기 시작하는데 왕의 몸이 공주의 옷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결국 왕 또한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메데이아의 복수는 정말 최종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복수의 눈이 먼 메데이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까지 저지르는데요. 마지막 복수를 시행하기 전에 메데이아는 어린 두 아들을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안 돼. 메데이아의 가장 최종 복수는 두 아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두 아들을 죽이기 전에 메데이아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의 배에서 나온 아들들이니 메데이아도 쉽게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아이들을 죽이지 말고 함께 떠날까? 복수를 위해서 죽이는 게 맞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메데이아는 결국에는 두 아이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한편 이야손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허겁지겁 메데이아를 찾아가요. 코린토스의 왕과 공주도 여기 죽였는데 아이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야손이 제발 아이들이 시신에 작별의 키스라도 하게 해달라고, 장례라도 치르게 해달라고 빌지만 메데이아는 아이들이 시신을 가지고 코린토스를 훌쩍 떠나요. 그리스라는 사회에서 자식 없이 죽는 것은 가문의 수치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메데이아가 두 아들을 죽임으로써 이야손은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을 했죠. 그렇게 메데이아의 복수는 완벽한 복수로 불립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 것 같았어요.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이들만 영국에 놔두고 온 게 힘 안 드냐? 또 불안하지는 않냐? 또 저도 사람이고 아빠인데 왜 불안하고 걱정이 안 들겠습니까? 한국에 혼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안부도 주고받고 전화라도 자주 연락을 했지만 그리웠어요. 엄청 그리웠었는데 그때마다 생각이 났죠. 난 나의 길을 가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의 길을 가야 된다고. 부모와 자식 간의 선을 지키지 못하면 북수의 아이들을 이용한 메데이아처럼 될 수가 있어요. 종종 지금도 그래서 메데이아 컴플렉스라고 불립니다. 예.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부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악의적으로 창의적으로 변할 때, 악의적 창의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악의적으로 창의적으로 변할 때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크게 당했을 텐데 네. 그게 남편이었을 경우에 그게 아이들한테 종종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해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미워하는 남편, 나를 배신했던 남편을 잘 따르는 자식들이 종종 우리는 많이 미워지죠. 네네. 그래서 분명히 자식을 도구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단화하는 거는 좀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종종 우리 안에도 이런 본능적인 것들이 조금씩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은 저랑 부부싸움 했을 때 엄마 좋다 그러면 화나죠. 네, 화나는 게 조금씩 찔립니다. 저도 지금 그래가지고. 아, 예. 네. 혹시 여기서 이 로마 다녀오신 분들 있어요? 해나 씨 모델이니까 좀 못 가봤어요. 키가 너무 작아서 해외 활동 많이 못했거든요. 로마 캄피돌리오 광장입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 종교의 중심이었던 캄피돌리오 언덕 위에 있는 광장이고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곳이에요. 로마 캄피돌리오 광장의 계단 위에는 이 각각 좌우로 서 있는 두 개의 커다란 조각상이 있는데요. 이들은 나체로 말의 고삐를 손에 쥐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관광객들은 이 거대한 조각상을 보고서 멋있다. 하지만 정작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를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바로 쌍둥이 별절의 주인공인 카스트로와 폴리데우키스예요. 처음 들어봤다. 이 두 형제가 바다를 항해할 때 엄청난 폭풍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형제의 머리 위에 별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무사하게 항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훗날 이 두 사람은 이 바로 뱃사람들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화는 유적지나 박물관 혹은 저 미술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긴급 상황이나 주목이 필요한 상황에 요긴하게 쓰이는 물건이 하나 있죠. 엥 울리는 사이렌. 그 이름의 유래가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에서 나왔어요. 바다에 살면서 미모의 여성 얼굴에 하반신은 이 새 모습을 한 이 사이렌들은요,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에 잡아먹거나 개들을 난파시키는 괴물들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사이렌에 착안을 해서 경보장치인 사이렌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스타벅땡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별다방. 스타벅땡도 바로 이 사이렌의 형상을 그 로고 그 여자 오. 그 여자가 세이렌이었어. 예예예 세이렌 형상을 묘사한 겁니다. 왜 그러면 그것을 형상을 표현했냐? 세이렌이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이 선원들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치명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손님들을 유혹하는 커피로 유혹한다. 치명적인 커피 맛의 유혹으로 사람들을 끈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알죠. 네, 1911년에 영국에서 만든 초대형 포화 여객선이었지만은 최초 항해 중에 빙산과 중단한 바로 비운의 배죠. 타이타닉은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티탄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 타이타닉호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기 때문에요, 거인족 티탄에 빗대서 이런 이름을 만든 겁니다. 또 미 해군의 최신 함선인 이 이지스 하면요, 이 이지스는 바로 제우스가 그의 딸인 아테네에게 준 방패 아이기스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저 방패구나.
그러니까 어떤 창도 막아내는 신의 방패에서 그 이름을 따와서 이 바다 위에 어떤 공격도 막아내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죠.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면 아마 느낌이 많이 색다를 겁니다. 저는 1968년 그러니까 10살에 데뷔를 했는데요. 영화 수학여행으로 100대 1의 경쟁을 뚫고서 아역 배우로서 처음 연기를 시작을 했고요. 올해로 벌써 57년 차 이렇게 배우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역부터 시작해서 중년 연기자가 될 때까지 주인공 역할은 몇 번 안 해봤어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또 동생. 주로 주인공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을 연기해왔죠. 저는 김민기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혹시 이 주연에 욕심난 적 있으십니까? 솔직히 조연을 할 때 그 희열이랄까? 그 즐거움은 더 저한테는 더 크거든요. 네. 이렇게 제가 나올 때 딱 빛날 때그 희열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주연과 조연은 개런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커요, 사실. 솔직한 답변 진짜 많이 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이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주연을 해봐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은 있지만 제 스스로 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게 저한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연하는 게 좋습니다. 아, 예. 하지만 개런티적인 거는 주연이. 주연이 좋죠. 아이고. 다시 태어나야죠. 정리를 할 때 김민규 연기 철학은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실적이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주연이 더 편한 게 오래 못해요. 그게요. 김민규 씨의 마인드가 저랑 좀 비슷합니다. 저도 항상 누군가의 주변 인물로 이렇게 연기를 해왔지만은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평균 남성의 모델을 연기하는 사람이구나. 네, 이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 자신이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바로 사티로스 같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 들어보는 사티로스. 네, 신화 속에는 많은 신과 영웅들이 나오지만 그들 주변에 꼭 등장하는 주연이 있습니다. 그 주연 중 하나가 바로 사티로스입니다. 사티로스는 자연의 정령인데 이 상체는 인간이고요. 하체는 염소인 반인 반수예요. 바로 수리신 디오니소스를 따라다니면서 디오니소스의 추종자들이랑 함께 이 광란의 축제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죠. 신도 아닌 정령에다가 이 붕당당한 올림푸스 12신에 비해서 험상궂게 좀 생겼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티로스는 많은 미술 작품에 등장을 합니다. 화가들이 사티로스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바로 명품 주연인 사티로스가 등장을 함으로써 그림이나 이야기의 맛이 한층 더 가미대가 되는 거죠. 비록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지는 않지만 화가가 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주연 같은 주연이 바로 사티로스입니다.